스님께선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지난 10화 꽤 충격적이었죠? 갑자기 눈을 뜬 풍산의 모습과 팔척기가 강철에게 했던 이야기들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팔척기가 승천하던 강철이를 본 악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진실들 빠르게 팩트체크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100년 전 그날 한 존재는 신이 되려 했고 또 한 존재는 저주가 되어 태어났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잊혀졌지만 저주와 분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팔척기는 단 한 번도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100년 전 궁이 외적의 침공으로 무너지고 있었던 그때 왕실은 비밀리에 후방 교란 작전을 실행합니다.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죠. 팔척장신의 무관, 절대무공을 지닌 충신, 왕을 위해 목숨을 내던진 존재였습니다. 그는 홀로 수백 명을 상대하면서 몸을 내던져 왕의 도피 시간을 벌어주었고 그의 희생으로 전쟁은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끝나고 그가 돌아왔을 때 왕과 귀족들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고 모든 곳이 고요해졌으나 그의 이름은 전장에서 죽은 자로 역사에서도 흔적이 없이 지워져 버렸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왕가는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의 귀환은 곧 왕의 치욕스러운 도주와 반기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에도 그의 이름은 남지 않았습니다. 왕가에 이용당한 충신이었죠. 그는 돌아왔지만 자신의 모든 것들은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왕가는 그 충신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조차 지켜주지 않았던 거죠. 장군의 집은 불에 타 있었고 쓰러져 있는 가족들까지. 맞습니다. 그의 흔적 지우기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는 화마에 휩싸여 있던 집안에 울고 있는 어린 아들을 구하려 몸을 내던졌습니다. 갓난 아들을 안고 피범벅이 된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그날 밤 그의 시신 위로 붉은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동시에 팔척기라는 저주의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지켜내지 못한 가족들, 배신한 왕가. 그의 저주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원한귀가 되었습니다.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까지 품었던 아이. 그 아이의 눈동자가 하늘을 향했고 바로 그날 강철이의 승천식이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저주는 지워진 이름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외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철은 신의 선택을 받아 승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누군가의 시선, 즉 아기의 눈동자로 인해 용으로 승천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 시선의 주체, 바로 팔척기의 핏줄이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팔척기의 시점이었고요. 마지막에 팩트체크 들어가니까 끝까지 지켜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엔 봉인된 진실, 광화문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 목격한 이는 당시 팔척기와 함께 작전에 투입된 문관, 바로 최원호의 고조부였습니다. 그는 이 진실을 비밀 문서에 기록했고 그 문서가 바로 광화문집입니다. 왕가는 이 문서를 봉인하고 팔척기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데뷔마마는 어린 시절 그 문서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억은 최원호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봉인, 그는 팔척기의 직계 후손일 수 있어요. 팔척기가 마지막으로 안고 죽었던 그 아들, 그 아이는 불에 타버린 집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날 그의 울음은 들리지 않았고 아무도 그 존재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아이의 피는 세대를 거쳐 이어졌고 그 후손이 바로 김봉인입니다. 김봉인은 온화한 충신으로 살아왔습니다. 왕을 보자 하며 권력의 이면에 숨어 그러나 절대 입 밖으로 낼 수 없던 한 가지 진실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가문의 팔척귀의 전설, 그리고 왕가가 저지른 배신과 침묵의 역사를 반복하며 들어야 했습니다. 그 기억은 김봉인에게 운명처럼 새겨졌고 어느 순간 그는 다짐하게 됩니다. 왕가가 지은 이름을 내가 다시 불러내겠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며 그 다짐은 정의가 아닌 증오로, 분노가 아닌 권력욕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왕가에 대한 분노는 그저 죄를 바로잡는 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봉인은 점차 깨닫게 됩니다. 왕이 자격이 없는 자라면 그 자리를 다시 세워야 하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후 그는 왕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왕가의 죄를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그는 팔척귀의 힘을 되살리고 그 힘을 자신이 조정하겠다고 결심에 이릅니다. 김봉인은 그때부터 본색을 숨기지 않습니다. 맹인판수 풍산을 수하로 들여 팔척귀의 봉인 해제를 돕게 하고 의식을 준비하며 인간 재물까지 바치는 비밀스러운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의 후손이 아닌 왕좌를 탐하는 자로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획이 아주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는 말합니다. 내 조상의 피로 왕의 피를 씻겠다. 왕이 무너진 자리에 내 피가 서야 한다. 이제 김봉희는 팔척기의 후손이자 팔척기를 저주로 스스로 무기화한 자입니다. 그가 부활시키려는 건 죽은 조상의 이름이 아닌 그 이름 위에 세우려는 자신의 왕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왕가의 죄를 바로잡고자 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죄를 이용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100년 전 그날 한 사람은 신이 되려 했고 한 사람은 죽어서 저주가 되었습니다. 강철이 승천이식을 치르던 바로 그날 팔척기는 죽어 저주로 태어난 거죠. 그리고 그날 팔척기는 아기를 안고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하늘 위에서 바라보던 강철의 눈동자 안에 심었습니다. 그 시선이 강철의 승천을 막게 된 거죠. 팔척기는 강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공격하느냐? 왕가의 핏줄을 공격해야 하는 것이다. 자, 그럼 왜 아기가 아닌 아기를 안고 있는 존재가 팔척기인지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아기 뒤로 보이는 옷은 팔척기의 옷과 유사합니다. 검붉은 천에 은색 립에 찡이 박힌 부분이 고스란히 보이죠? 이 부분이 아기가 팔척기가 아닌 아기를 안고 있는 존재가 팔척기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아기 얼굴을 자세히 보면 깨끗하지 않고 그을음 같은 게 군데군데 거뭇거뭇하죠? 이는 현재 상황이 그리 평온한 분위기는 아니라는 게 느껴집니다. 긴급한 상황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팔척기의 모습을 보면 불에 타고 일그러진 화상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머리카락은 빠져있고 얼굴과 약간 드러난 팔의 피부는 녹아있죠. 이는 귀신의 모습으로서 그려진 것이 아닌 팔척기의 고통스러운 죽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가슴 아픈 형태인 것입니다. 팔척기는 단순 괴물이 아닙니다. 그는 충신이었고 가족을 잃은 아버지였으며 왕가에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김봉희는 그 저주 위에 또 다른 죄를 쌓은 자였죠. 왕가가 지워버린 이름, 광화문집이 감춘 진실, 그리고 이제 그날의 죄가 피의 저주로 다시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회차를 분석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잡기를 물리칩니다.